새벽 5시였다. 오래된 아파트 복도에는 아직 밤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누렇게 빛바랜 형광등 아래 현관문을 조심스레 닫고 한동안 손잡이를 붙든 채 서 있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혹여 이웃의 새벽잠을 깨울까 싶어 끝까지 힘을 늦추지 않았다. 습관처럼 몸에 밴 조심성이었다. 복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발목을 스쳤다. 정희는 얇은 가디건 소매를 조금 끌어내리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였다. 3층 계단쯤이야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50을 넘긴 무릎은 이제 하루의 시작부터 삐걱대곤 했다. 한 계단 내려설 때마다 무릎 안쪽이 묵직하게 당겨왔다. 그래도 정희는 잠깐 쉬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몸이 아프다는 말을 잊은 지 오래였다. 아니, 어쩌면 아플 틈이 없었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몰랐다. 살아내야 하는 사람에게 통증은 늘 뒤로 밀리는 법이었다. 정희가 일하는 곳은 대학병원 지하 급식실이었다. 병원 직원들과 보호자들, 밤샘 당직을 선 의사들까지 수백 명이 오가는 곳.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도 급식실은 늘 분주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정의 자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채워졌다. 팀장이어서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어느새 삶의 리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탈의실에서 흰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망을 쓰는 동안 손등이 욱신거렸다. 겨울이 되면 특히 심했다. 손끝은 늘 갈라져 있었고 뜨거운 물에 닿기라도 하면 소금 뿌린 상처처럼 따갑게 아려왔다. 설거지와 식판 정리 수천 번의 물질 끝에 손은 이미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동료들은 종종 말했다. 정희 씨, 핸드크림 좋은 거 하나 써요. 손이 너무 텄네. 그럴 때마다 정희는 웃으며 넘겼다. 괜찮아요. 원래 이런 손이에요. 사실 괜찮지 않았다. 밤이면 손등이 갈라져 이불에 스칠 때도 아팠다. 그래도 핸드크림 하나 사는 돈이 아까웠다. 그 돈이면 아들 학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물함 서랍 한쪽에는 늘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정성스레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준서 학원비. 한 달도 빠짐없이 채워넣던 봉투였다. 남편이 사라진 건 준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다. 사업이 망했다고 했다. 처음엔 며칠만 시간을 달라더니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 미안하다는 말 몇 마디가 마지막이었다. 정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린다고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상하게도 너무 빨리 알아버렸다. 그날 이후 정희는 혼자가 되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청구서를 열어보고 혼자 아들의 숙제를 봐주었다.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가고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을 뛰어가던 날도 혼자였다. 가끔 준서가 아버지를 물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럴 때마다 정희는 잠시 웃음을 고른 뒤 대답했다. 조금 바쁘신가 보다. 우리 준서 잘 지내면 금방 오실 거야.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아이 마음에 미움까지 심어주고 싶진 않았다. 명절에도 정희는 거의 쉬지 않았다. 남들이 쉴 때 일하면 수당이 조금 더 붙었다. 하루 더 일하면 학원비가 되고 문제집 한 권이 되고 교복값이 되었다. 어린 준서가 말했다. 엄마, 이번엔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럴 때마다 정희는 애써 웃었다.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더 편해. 하지만 그 말은 절반쯤 거짓말이었다. 명절 음식 냄새 가득한 급식실 한쪽에서 정희는 늘 시간을 계산했다. 지금쯤 밥 먹었으려나? 혼자 심심해하지 않을까? 퇴근 후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 불 하나만 켜놓고 졸고 있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준서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다.
정희는 급식실 창고에서 식자재 정리를 하던 중 휴대전화 진동 소리를 들었다. 준서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었다. 사진 한 장이 함께 도착해 있었다. 합격자 명단이 붙은 게시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짧은 한 문장. 엄마 붙었어. 그 몇 글자를 읽는 순간 정희는 그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20년 가까이 버텨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새벽 출근길, 야간 근무, 허리 아픈 날에도 쉬지 못했던 시간들. 혼자 울던 밤들. 그저 눈물이 났다. 창고 구석에 잠시 몸을 기대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다. 그때 동료가 문을 열었다. 어머, 울어요? 정희는 급히 눈가를 훔쳤다. 양파를 좀 만졌더니 눈이 맵네요. 창고 안엔 양파 하나 없었지만 동료는 모른 척 고개만 끄덕였다. 준서는 이후 서울 강남의 로펌에 들어갔다. 첫 월급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정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숫자만 바라봤다. 필요한 건 많았다. 냉장고도 오래됐고 허리 아픈 침대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다. 그저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래. 다 지나갔구나. 그날 밤 정희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어느 날 준서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한서윤이라는 아가씨였다. 단정한 머리, 흐트러짐 없는 말투, 반듯한 인상.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했다. 웃을 때도 조용했고 행동 하나에도 망설임이 없었다.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서윤의 시선이 잠깐 거실을 훑고 지나갔다. 오래된 장롱, 바랜 벽지, 세월이 스민 소파.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정희는 굳이 의미를 붙이지 않으려 했다. 차를 내오며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준서 잘 부탁해요. 서윤은 가지런히 웃었다. 저야말로요, 어머님. 작고 단정한 웃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정희는 자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갈라진 손등,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평생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는 손이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숨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처음 서윤을 만난 뒤로 정희는 이상하게 자기 손을 자꾸 숨기게 되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실 때도 반찬을 덜어줄 때도 괜히 손등을 무릎 아래로 감췄다. 별뜻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저 자신이 괜히 예민해진 걸지도 몰랐다. 준서가 행복해 보이면 그걸로 됐다고 마음을 다독였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순간 정희는 들고 있던 국자를 잠깐 멈췄다. 정말? 준서는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웃었다. 응. 이제 날도 잡아야 하고 할 게 많더라. 정희는 웃었다. 웃는데 이상하게 눈가가 먼저 뜨거워졌다. 그래. 그래.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설쳤다. 괜히 천장을 보며 웃다가 또 울컥했다가 아들이 자기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이 낯설 만큼 벅찼다. 다음 날 급식실 동료들에게 먼저 떡을 돌렸다. 우리 아들이 결혼해요. 괜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다들 자기 일처럼 축하해줬다. 이제 고생 끝났네, 정희 씨.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쪽이 시큰했다. 결혼 준비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희는 별다른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손을 빌리지 않는다고 들었다. 예식장도 신혼집도 예단이며 혼수까지 둘이 의논해 정한다는 이야기를 TV에서도 자주 봤다. 이것저것 묻거나 나서면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그 말을 몇 번이고 꺼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괜찮아, 엄마. 우리끼리 다 하고 있어. 준서는 늘 웃으며 말했다. 바쁜 사람 특유의 급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다정함이 있다는 걸 정희는 알았다. 그래서 더 묻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비어가기 시작했다. 예식장이 어디인지, 패백은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결혼을 앞둔 집이라면 자연스럽게 오갈 이야기들이 정의 곁으로는 흘러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물었다. 며느리 볼 날 얼마 안 남았네? 그럴 때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유, 정말 착한 아가씨야. 요즘 새삼 웃음이 자꾸 나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마음이 허전했다. 자신은 자꾸 먼 곳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 같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마음을 접었다. 아니야. 애들이 바빠서 그렇겠지. 어느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 용기를 내 준서에게 넌지시 전화해 물었다. 준서야, 예식장은 어디로 했니? 서윤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엄마는 그냥 예쁘게 오기만 하면 돼. 그 말 끝에 덧붙은 웃음은 어릴 적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 니들이 좋으면 됐지. 전화를 끊고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집안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들이 행복하면 된 거라고. 이제 정말 제 몫은 다한 거라고. 부모라는 건 언젠가 자식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고. 정희는 밤마다 혼자 작은 앨범을 준비했다. 낡은 식탁 위에 앨범 하나를 펼쳐 사진 봉투를 꺼내 하나씩 정리했다. 유치원 소풍날 웃던 준서. 초등학교 입학식 날. 운동회 날 넘어졌는데도 울지 않겠다며 입술을 깨물던 얼굴. 사진 한 장 한 장을 붙일 때마다 오래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다. 사법고시 합격 문자를 캡처해 인쇄한 종이도 넣었다. 엄마, 붙었어. 그 문자를 처음 봤던 날처럼 지금 봐도 눈가가 뜨거워졌다. 풀칠을 하던 손끝은 가끔 떨렸다. 기쁜 마음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며느리한테 주면 좋아하겠지. 아들이 어떤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그 시간을 함께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감사했다. 결혼식 전날이었다. 강남 호텔에서 리허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정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핸드백 안에는 정성껏 만든 앨범을 넣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다. 높은 천장 아래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 정희는 소파 끝에 앉아 핸드백을 끌어안았다. 그때 서윤이 걸어왔다. 준서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둘은 로비 끝 복도로 걸어갔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비상구 불빛만 희미하게 남은 곳이었다. 정희는 앨범을 꺼내려다 멈췄다. 이유 없이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뭐? 결혼식에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편하려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은 천천히 깊게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와 무너뜨렸다. 준서 앞길 막지 말아주세요. 숨이 턱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왜냐고 물어야 하는 건지 화를 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죄송해요. 짧게 고개를 숙인 서유는 그대로 돌아섰다.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오래 들렸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정희는 불을 켜지 못했다. 옷장 문을 열자 결혼식 날 입으려고 맞춘 한복이 걸려 있었다. 연하늘색 치마와 백색 저고리.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핸드백이 기울며 앨범이 툭 떨어졌다. 사진 속 7살 준서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다. 내가 정말 가면 안 되는 걸까?
아무도 없는 집안에 그 말만 오래 남아 있었다. 정희는 소파에 기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창밖이 회색에서 흰빛으로 다시 옅은 파랑으로 바뀌는 걸 멍하니 바라봤다. 6시가 되자 알람이 울렸다. 결혼식 날 늦지 않으려고 맞춰둔 것이었다. 정희는 한참 바라보다 알람을 껐다. 정희는 옷장에 다가가 한복주름을 하나씩 폈다. 그러다 손이 멈췄다. 옷장 아래 준서가 사준 구두 상자가 보였다. 엄마 발 편한 걸로 골랐어. 웃으며 말하던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정희는 상자를 들었다가 조용히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참 뒤 한복을 천천히 옷장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문을 닫는 순간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전화가 처음 울린 건 오전 9시였다. 준서였다. 정희는 화면만 한참 바라봤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였지만 차마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벨소리가 멈췄다.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엄마 어디야? 빨리 전화 줘. 정희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올라왔다. 그 다음엔 서러움이었다. 두 감정이 번갈아 가슴 안을 밀어 올렸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 물을 따랐다. 손끝이 떨려 가슴이 쿵쾅거렸다. 혹시 전화를 받으면 결국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는 오전 내내 이어졌다. 준서에게서 12통. 모르는 번호 2통. 정희는 끝내 한 통도 받지 못했다. 결국 핸드폰 전원을 끄고 서랍 안에 넣어버렸다. 그 시각 강남 호텔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차고 있었다. 준서는 신랑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매다 말고 핸드폰만 바라봤다. 부재중 기록 아래 엄마라는 이름이 계속 남아 있었다. 옆에는 대학 시절 친구 최민호가 앉아 있었다. 지금은 검사가 된 친구였다. 한참 망설이던 민호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거 나도 어제 받았어. 사진 한 장이었다. 서윤과 낯선 남자가 제주에서 함께 찍힌 다정한 사진. 날짜는 2달 전이었다. 그 아래 카카오톡 캡처가 있었다. 결혼식만 끝나고 돈만 마련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다려줘. 상관없어. 서윤, 너만 있으면 돼. 사랑해. 진태씨. 나도 사랑해. 서윤아. 준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디서 난 거야? 익명으로 왔어. 왜 이제 말했어? 민호는 선뜻 답하지 못했다. 준서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 대기실로 걸어가 문을 밀치듯 열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밖으로 나가고 둘만 남았다. 준서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서윤의 눈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췄다. 이내 화면에서 눈길을 거두었다. 오해하지 마. 왜? 그 사람 거래처야. 제주도도 출장이고. 그럼 카톡은? 뭘 다시 시작한다는 건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해라고 말했잖아. 설명할 수 있어. 지금? 서윤은 한 걸음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준서야, 사람들. 다 와 있어. 일단 10부터 하자. 그 말에 준서 표정이 천천히 굳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지금 예민한 거 어머님 안 오셔서 그런 거잖아. 순간 준서 눈빛이 달라졌다. 엄마 얘기를 왜 해? 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솔직히 너네 집안 때문에 힘들고 눈치 보여. 우리 집이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넌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서윤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준서는 그대로 대기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리만 움직이고 있었다. 연회장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가운데 신랑 부모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하얀 리본이 묶인 의자 하나. 엄마 자리였다.
준서는 서글픈 눈으로 그 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려왔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천천히 멈췄다. 준서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숨을 한 번 삼켰다. 오늘 결혼식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준서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단상 아래로 내려와 다시 한번 엄마 자리를 바라봤다.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너무 커 보였다. 그 시각 정희는 부엌에 서 있었다. 문득 서랍 속 핸드폰이 떠올랐다. 전원을 켜자 부재중 전화들이 여러 통화 있었다. 마지막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나 지금 집으로 갈게. 정희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상하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다. 밥 해야겠다. 아들이 오면 밥은 있어야 했다. 그게 엄마 마음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쌀을 씻었다.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다. 취사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기쁜 건지 미안한 건지 서러운 건지 이번에도 잘 알 수 없었다. 그냥 조용히 흘렀다. 취사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들이 집으로 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결혼식 날인데 집으로 온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혹시 싸운 걸까?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차마 먼저 전화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저 밥솥에서 올라오는 김만 멍하니 바라봤다. 그 시각 준서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예식장을 나온 뒤 한참 시동조차 걸지 못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다. 친구들, 회사 사람들, 서윤 가족. 하지만 아무 전화도 받을 수 없었다. 준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꾸 엄마 자리가 떠올랐다. 왜 그 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믿음이 없는 시작은 오래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가장 먼저 찾았어야 할 사람은 서윤이 아니라 엄마였다는 걸. 준서는 짧게 문자를 남겼다. 엄마, 나 지금 집으로 갈게. 그리고 천천히 차 시동을 걸었다. 한편 정희는 국 냄비불을 약하게 줄였다. 그때였다. 삑. 익숙한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밥을 차렸고 준서와 마주 앉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했다. 그렇게 둘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며 보듬어 주었다. 준서는 이내 말문을 열었다. 목이 막혀왔지만 정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었다. 엄마, 미안해. 정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준서를 안아주었다. 엄마, 너무 미안해. 정희는 준서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미안하다고 한다. 정희는 눈물을 꾹 참고 괜찮다며 준서를 하염없이 안아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정희는 평소처럼 새벽에 눈이 떠졌다. 출근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했다. 20년 넘게 새벽을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올렸다. 간밤에 준서가 또 다녀갔다. 아들은 밥을 반 공기쯤 먹었다. 정희는 더 먹으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한 밤이었다. 그런데 핸드폰이 이상했다. 밤 사이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여러 통화 있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문자를 열었다. 아들 결혼 망친 거 안 부끄러우세요? 요즘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네. 정희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찬물을 따라 단숨에 마셨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한서윤이 SNS에 글을 올린 건 파혼 당일 밤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창가를 바라보는 처량한 듯한 사진 한 장.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는 아들을 놓아줘야 할 때를 모릅니다. 사랑해도 때로는 놓아줘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는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서 이야기를 만들었다. 신랑 어머니라는 말이 댓글마다 반복됐다. 정희는 직장 동료에게서 그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동료는 말없이 핸드폰을 내밀었고 정희는 게시물의 사진과 댓글 몇 개를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돌려주었다.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다. 점심시간 정희는 혼자 군의 계단에 앉아 있었다. 밥은 끝내 먹지 못한 채 잠시 눈만 감고 있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다. 교회 권사님은 예배가 끝나자 정희의 뒤에서 사람들과 수군수군거렸다. 못된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쥐잡듯 잡았다라고. 정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설명을 덧붙여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만 같았다. 친척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사촌 올케에게도 문자가 왔다. 언니 많이 힘들죠? 정희는 한참을 보다 짧게 답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었다. 내용 증명이 온 건 열흘쯤 뒤였다. 한자로 빼곡한 서류였다. 혼인 방해,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보상, 결혼식 위약금 등. 발신인은 한서윤이었다. 정희는 서류를 2번이나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가느다랗게 손끝이 떨렸다.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법원인지 변호사인지조차 막막했다. 준서에게 털어놓자니 아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결국 정희는 서류를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날 밤 정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준서가 다시 찾아온 건 그 다음 주 저녁이었다. 국을 끓이던 정희는 현관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아들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눈밑은 거무스름했고 면도도 제대로 못한 얼굴이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 하나를 더 꺼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 국 끓는 소리만 작게 났다. 한참 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 정희는 국그릇만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냥 넘겼어.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앞에 앉은 아들은 변호사 준서가 아니었다. 어릴 적 아프면 말없이 엄마 옆에 누워있던 그 아이 같았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준서 어깨가 작게 떨렸다. 30 넘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정희는 서랍 속 내용 증명을 다시 꺼냈다. 천천히 읽었다.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윤이 먼저 했던 말도, 자신이 울며 집에 돌아왔던 것도. 세상은 사진 한 장과 짧은 글로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이미숙이었다. 병원에서 20해 가까이 알고 지낸 원무과 사무장이었다. 언니 시간 돼? 왜? 할 말 있어. 중요한 얘기야. 30분 뒤 이미숙이 편의점 커피 2잔을 들고 집 앞 공원 벤치에 나타났다. 잠시 뜸을 들이던 이미숙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언니 당하고만 있을 거야. 준서 보면 속상하지 않아? 언니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속상해. 한서윤 아버지에 대한 서류. 사업 실패. 수억 원대 채무. 진행 중인 소송. 정희는 한동안 서류를 바라봤다. 머릿속 흩어진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질문 하나가 생겼다. 그럼 이 결혼은 처음부터 뭐였을까? 이미숙이 두고 간 자료는 사흘 동안 서랍 안에 있었다. 내용 증명 옆이었다. 그러다 나흘째 새벽.
정희는 조용히 자료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그리고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야, 오늘 저녁 집에 와줄 수 있니? 그날 저녁 정희의 집에 온 준서는 자료를 한참 읽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혼전 약정서라는 걸 서윤이랑 같이 작성했었어. 정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내 소득을 공동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었어. 그때는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어. 서윤이네 전담 변호사가 같이 작성한 계약서였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인어른 피 때문이었던 것 같아.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엄마 혼자 널 키우느라 다른 걸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울리는 듯 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만남은 이미숙이 잡아주었다. 서울 시내 호텔 로비 카페였다. 서윤과 서윤의 부모가 먼저 와 있었고 정희와 준서가 맞은편에 앉았다. 이미숙은 입구 쪽 테이블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든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나서주겠다고 하였지만 미숙을 진정시키며 내가 얘기해보리라 말했다. 서윤과 부모가 먼저 와 있었고 정희와 준서가 맞은편에 앉았다. 이미숙은 입구 쪽 테이블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한용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좋게 마무리하자고 나온 자리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용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저도 좋게 끝내고 싶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말했다. 근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뭐가 진심이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전 우리 아들이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정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우리 준서보다 준서가 가진 것들을 먼저 보신 건 아닌가 싶네요. 사람 마음은 몰라도 행동은 남더라고요. 정의 시선이 잠시 서윤 쪽으로 향했다. 정말 사랑이었다면 결혼 날짜 받아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올 일은 없었겠죠. 서윤 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용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증거도 없이 무슨 막말을. 증거 있습니다. 준서가 말을 끊었다. 채무자료, 혼전 약정서 조항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말도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희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외면하지 않았다. 한용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정희가 잠시 말이 없었다. 식은 커피잔을 한번 내려다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잠시 숨을 고른 정희가 말했다. 보내신 내용 증명은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리고 올리신 글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용수가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게 끝입니까? 정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로 더 상처 안 남게 여기서 끝냈으면 합니다. 한참 뒤 서윤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들었다는 뜻이었다. 카페를 나오자 이미숙이 옆으로 다가왔다. 언니 잘했어. 정희는 웃지 못했다. 잘한 건지 모르겠다. 예전 언니였으면 그냥 참았잖아. 그 말에 정희는 잠시 걸음을 늦췄다. 맞는 말이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억울해도 혼자 삼켰을 것이다. 지금도 후련하진 않았다. 그래도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다. 그 말을 듣던 준서가 걸음을 멈췄다. 엄마, 응?
결혼식 날 아주 잠깐 엄마를 원망했어. 정희는 조용히 기다렸다. 근데 이제 알아. 엄마 거기 있었으면 더 상처받았을 거야. 잠시 망설이던 준서가 물었다. 그날 엄마 뭐 했어? 정희가 작게 웃었다. 그냥 밥 했지? 밥? 준서 너가 올 것 같아서. 준서가 피식 웃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다. 한 달 뒤 인터넷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강남 예식장 파혼의 진실. 조용히 퍼졌고 사람들 말도 조금씩 바뀌었다.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내가 오해했네. 미안해요. 정희는 짧게 답했다. 괜찮아요. 억울함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래도 붙들고 살고 싶지는 않았다. 내용 증명은 취하되었다. 서윤의 SNS도 사라졌다. 그 이후 이야기는 알려하지 않았다. 남의 무너짐까지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다. 봄이 왔다. 정희는 여전히 새벽에 출근했다. 무릎은 여전히 계단을 힘들어했다. 달라진 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마음 한쪽은 조금 달랐다. 준서는 자주 집에 왔다. 퇴근길에 들르기도 했고 주말엔 장을 봐 오기도 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둘은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고기를 뒤집던 준서가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뭐가? 좋은 직업, 좋은 조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정희는 말없이 웃으며 쌈을 싸 아들 입에 넣어줬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고기 굽는 냄새와 환풍기 소리. 그 평범함이 오래전부터 바라던 것이었다. 그날 밤 준서가 돌아가기 전 현관에서 멈췄다. 엄마, 근데 이제 알아. 정희는 가만히 들었다. 엄마가 날 외면한 게 아니라 다치지 말라고 한 거였다는 걸.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아들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다. 어릴 적 학교 보내기 전 늘 하던 손길이었다. 조심히 가. 문이 닫힌 뒤 정희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입지 못한 한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정희는 치맛자락을 매만졌다. 언젠가 입을 날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준서였다. 다음 주에 또 갈게. 찌개 끓여줘. 정희는 웃었다. 응. 와. 짧은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에 오래된 가로등 불빛. 남편이 떠난 밤에도 아들이 공부하던 날에도 늘 같은 자리에 있던 불빛이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아들은 결혼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다. 그리고 정희는 그제야 알았다. 엄마라는 자리는 누가 밀어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무리 멀리 돌아와도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었다.